저는 모아둔 돈으로 매달 한 번 달러 월급을 받습니다. 그 입금 알림이 뜨면 제 한 달이 정리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숫자겠지만 저에겐 불안 대신 질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코스피가 떨어지든 환율이 출렁이든 뉴스에서 공포를 부추기든 저는 더 이상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큰 수익을 낸 성공담이 아닙니다. 두 번 크게 망하고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마침내 찾아낸 잃지 않는 구조에 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달러 월급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이제야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는지를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노후 자산 관련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큰 집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지만 제 마음은 춥더군요. 삶도, 집도, 앞날도 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매매가에서 중개 수수료, 양도세, 이사비를 빼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정확히 1억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집 거실 바닥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1억. 평생 모은 돈은 아닙니다. 집을 팔아 생긴 목돈이죠. 하지만 이제 월급도 없고 남은 건 이 숫자뿐입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돈을 월급처럼 만들 수 없을까? 회사 다닐 때처럼 매달 한 번 정해진 날 통장에 돈이 찍히는 그런 구조를요. 계산기를 켰습니다. 월 150만 원씩 쓰면 66개월, 5년 반, 월 100만 원으로 줄이면 100개월, 8년. 계산기 화면을 보는데 그 숫자가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똑딱똑딱 줄어드는 시간. 그 다음은 뭘 먹고 살지? 그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투자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불안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이사 일주일 뒤 은행에 갔습니다. 동네 시중은행 지점이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데 벽면에 포스터가 붙어 있더군요. 은퇴 자산 안정적으로 굴리세요. 연 5% 이상, 복리 효과까지. 그 글씨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상담 창구 직원은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밝은 미소. 어떻게 오셨어요? 집 정리하고 나온 돈이 좀 있는데요. 굴리고 싶어서요. 얼마 정도세요? 1억 정도 됩니다. 직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 정도면 좋은 상품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요즘 인기 많은 쿠폰형 복합 상품인데요. 연 5.8% 이자 받으시고 중간에 쿠폰도 나옵니다. 안정형으로 분류돼서 원금도 안전하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연 5.8%면 1억에서 580만 원. 월로 치면 48만 원 정도. 아, 이 정도면 생활비 보탬이 되겠는데. 서류가 나왔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만 쭉쭉 체크하며 설명하더군요. 여기 사인하시고 여기도 체크 부탁드려요. 저는 그냥 안정형이라는 단어만 봤습니다. 작은 글씨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날 1억 중 6천만 원을 그 상품에 넣었습니다. 남은 4천만 원은 일단 통장에 뒀고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쿠폰이 28만 원 들어왔어요. 이거다 싶었죠. 하지만 2달째 되던 밤 잠이 안 와서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형광펜 밑에 가려진 작은 글씨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본 상품은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며 중도 해지 시 최대 15% 해지 수수료,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률 감소 가능.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품이 뭔지, 복합형이라는 건
채권과 파생 상품을 섞어 놓은 거였습니다. 채권에서 나온 이자로 쿠폰을 주고 나머지는 파생 상품에 걸어서 수익을 내는 구조. 문제는 파생 상품이 망하면 원금이 깎인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가입할 땐 금리가 낮았는데 2달 사이에 시장 금리가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상품 가치는 떨어진 거죠. 중도 해지 수수료가 큰 이유도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상품은 3년, 5년 만기로 설계된 겁니다. 은행은 그 기간 동안 제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간에 빼면 은행은 손해니까 해지 수수료로 15%를 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은행의 장기 투자 상품이지 제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금이 아니었던 거죠. 안정형이라는 말의 진짜 뜻도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안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 분류상 위험도 3단계 중 낮은 축에 속한다는 뜻일 뿐.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앱에서 해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예상 해지 금액 5,210만 원. 6천만 원을 넣고 3개월 만에 790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안정형이 이런 뜻이었구나. 안정적이란 말이 내가 안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상품 분류상 안정형일 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돈이 3년 동안 묶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1년 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병원비가 필요하면, 생활비가 모자라면 해지는 못했습니다. 790만 원을 당장 날릴 순 없었으니까요. 그 돈은 그대로 묶어두고 남은 4천만 원으로 다른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초보자도 쉬운 투자, 월 300만 원 수익 인증, 이거 하나로 해결. 그런 썸네일들이 제 눈을 잡아 끌었어요. 어느 날 한 영상이 추천에 떴습니다. 요즘 다들 레버리지 ETF로 벌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오를 때 2배, 3배 따라 오릅니다. 장기 우상향 시장에서 이거 안 하면 손해예요. 댓글을 살펴봤습니다. 1,200만 원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작 할 걸 그랬네요. 그 말이 솔깃했습니다. 은행 상품은 3년 묶이고 수익도 불확실한데 이건 매일 거래되고 오를 땐 3배도 오른다고? 그날 밤 저는 남은 4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레버리지 ETF에 넣었습니다. TQQQ라는 종목이었어요. 나스닥 기술주를 3배로 추종한다는. 클릭 한 번. 그게 제 노후를 건 도박이었습니다. 첫 주는 신났습니다. 8%, 12% 수익이 났어요. 아, 이게 답이었구나. 은행 상품 같은 건 시간 낭비였어. 2주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레버리지 ETF는 3배 떨어졌습니다. 12%가 마이너스 9%가 되는데 단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제야 레버리지의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나스닥이 1% 오르면 TQQQ는 3% 오릅니다. 좋죠? 근데 나스닥이 1% 떨어지면 TQQQ는 3% 떨어집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첫날 나스닥 5%, TQQQ 15%. 기분 좋죠? 둘째 날 나스닥 마이너스 5%, TQQQ 마이너스 15%.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죠? 아닙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첫날 15%로 115만 원이 됐고 둘째 날 115만 원에서 마이너스 15%니까 97만 7천 원이 됩니다. 3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나스닥은 5%, 마이너스 5%로 제자리인데 저는 2.3% 손해를 본 거예요.
이게 변동성 손실입니다. 시장이 왔다 갔다 할수록 레버리지 ETF는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모르고 샀던 겁니다. 한 달 뒤 마이너스 15%, 두 달 뒤 마이너스 22%. 차트를 보면 나스닥은 마이너스 8% 정도인데 제 TQQQ는 마이너스 22%였습니다. 이게 레버리지 ETF의 함정입니다. 오를 땐 3배로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3배로 움직이는 거지 한 달 수익률이 3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손실이 누적되는 거죠. 게다가 하루에도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 상품은 매일매일 파생 상품으로 레버리지를 만드는 구조예요. 그 비용이 하루 0.01%씩 빠져나갑니다. 하루엔 작아 보이지만 1년이면 3, 4%가 증발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인 거죠. 밤마다 차트를 봤습니다. 모니터를 꺼도 파란색 하락 그래프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베개에 머리를 묶고 누워도 그 선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유튜브에서 다른 영상을 봤습니다. 레버리지 ETF, 절대 장기 보유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단타 전문가들이 하루 이틀 타이밍 잡아서 하는 겁니다. 초보자가 사서 묻어두면 100% 손해봅니다. 그 영상 댓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저도 TQQQ 1년 들고 있다가 원금 반토막 났습니다. 나스닥은 횡보인데 저만 마이너스 50%.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뭘 샀는지도 모르고 샀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차트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실률 15%에서 매도. 3천만 원이 2,550만 원이 돼 돌아왔습니다. 450만 원 손실. 은행 상품은 해지하면 790만 원 손실. 합치면 1,240만 원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복잡한 건 하지 말자.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절대 안 하자. 그게 제 첫 번째 원칙이 됐습니다. 2,550만 원. 레버리지 ETF를 정리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영상도 안 봤고 계좌도 안 열어봤어요. 그냥 산책만 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빙빙 돌았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걷다 보면 머리가 좀 정리될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산책하다가 동네 도서관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더군요. 은퇴 후 재무설계 특강, 인컴 투자의 이해. 11월 14일 오후 2시 3층 강당. 그날이 마침 11월 14일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시 50분. 한번 드러나 볼까?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3층 강당에 올라갔습니다. 의자가 50개쯤 놓여 있었는데 사람은 2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제 또래거나 더 나이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강사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회색 재킷에 안경을 쓰고 계셨죠. 2시 정각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흐름. 그 단어가 귀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들어올 곳이 없다는 겁니다. 강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직장 다닐 땐 매달 월급이 들어왔죠. 그 리듬이 있었어요. 25일이면 통장에 돈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그 리듬이 끊깁니다. 통장 잔고만 줄어들죠. 그게 불안의 시작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인컴 투자입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원금은 지키면서 그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 배당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강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슬라이드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월배당 해외 ETF, 달러 리츠. 저는 그 순간 노트를 꺼내 그 단어들을 적었습니다. ETF가 뭔지 아시는 분?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주식을 여러 개 묶어놓은 바구니 같은 거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월배당 ETF입니다. 이건 배당을 주는 주식이나 채권을 모아놓은 바구니예요. 그 안에 든 회사들이 배당을 주면 그걸 모아서 매달 나눠주는 겁니다. 매달이요. 매달. 그 단어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매달이 중요하냐고요? 분기 배당, 연 배당은 리듬이 없어요. 3개월에 한 번 들어오면 중간에 불안하죠. 근데 매달 들어오면 그게 월급처럼 느껴집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리츠는 부동산 임대업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건물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 회사가 임대료를 받아서 배당으로 돌려주는 거죠.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리츠도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건물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주식은 회사가 망하면 종이 쪼가리가 되지만 리츠는 건물이라는 실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 세입자가 있는 한 임대료는 계속 들어옵니다. 물론 공실이 생기거나 경기가 안 좋으면 임대료가 줄 수는 있죠. 하지만 영원히 되진 않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뭔가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건 원금이 완전히 날아가는 게 아니구나. 강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건 하지 마세요. 두세 가지만 하세요. 매달 한 번만 확인하세요. 강의가 끝나고 저는 그 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2,5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걸로 시작해도 되나요? 매달 얼마나 들어올까요? 강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근데 대략적으로 월배당 ETF와 리츠를 섞어서 하시면 세전 기준 연 9에서 11%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떼고 나면 조금 줄겠죠. 2,500만 원이면 세후로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만 원에서 20만 원. 작은 돈이었지만 그 돈이 매달 들어온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검색했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아니라 월배당 ETF를 검색했습니다. 영상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은퇴자를 위한 월배당 포트폴리오. 클릭했습니다. 영상을 만든 사람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저는 5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으로 월배당 ETF를 시작했고 지금은 매달 1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원금은 그대로고요. 100만 원. 1억 5천으로 100만 원이면 저는 2,500만 원으로 15만 원 정도겠네요. 도서관 강사가 말한 금액이랑 비슷했습니다.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JEPI는 미국 우량주들의 배당과 옵션 프리미엄을 합쳐서 매달 나눠줍니다. JEPQ는 나스닥 기술주 버전이고요. SCHD는 배당 성장주를 모아놓은 거예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리츠도 검색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리츠 투자. 영상을 봤습니다.
오는 리얼티 인컴이라고 매달 배당을 주는 리츠입니다. 미국 전역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VICI는 카지노 건물을 소유한 리츠고 SPG는 쇼핑몰 리츠입니다. 저는 또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영상을 봤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이해가 됐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3배로 오르는지, 왜 손실이 누적되는지 복잡했습니다. 근데 월배당 ETF와 리츠는 단순했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면 배당을 준다. 건물에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료가 나온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서점에 갔습니다. 투자 코너에서 책을 몇 권 뽑아 카페로 갔습니다. 은퇴 후 월급 만들기, 배당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미국 리츠 투자 첫걸음. 책을 넘기다가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구조다. 그 문장 밑에 형광펜을 그었습니다. 책을 더 읽었습니다. 한 종목에 20% 이상 넣지 마라. 몰빵은 도박이다. 복잡한 상품은 피하라. 이해 못하면 하지 마라. 매일 확인하지 마라. 월 1회로 충분하다. 저는 그 문장들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투자 원칙 3가지. 복잡한 건 안 한다. 내가 이해 못하면 하지 않는다. 몰빵 금지. 한 종목 20% 이하. 매달 한 번만 행동. 매일 차트 보지 않는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월배당 해외 ETF, 달러 리츠. 이 2가지만 한다. 주식도 안 하고, 코인도 안 하고, 레버리지도 안 합니다. 복잡한 파생 상품도 안 하고, 은행 복합 상품도 안 합니다. 오직 이 2가지만. 배당 주는 ETF, 임대료 주는 리츠. 그것만 합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번엔 제가 이해한 걸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은행 상품에 묶여 있는 6천만 원. 지금 해지하면 5,21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790만 원을 날리는 거죠. 그날 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노트에 계산을 적어봤어요. 숫자를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게 낫다. 790만 원을 날리는 게 아깝긴 하지만 2년 4개월을 묶여 있는 게 더 아까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니까요. 게다가 2년 4개월 뒤엔 제가 더 늙어 있을 겁니다. 지금 67세인데 그땐 69세죠. 시간을 살 수 없다면 돈을 쓰는 게 맞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같은 창구, 같은 직원이었습니다. 해지하려고요. 아, 고객님. 지금 해지하시면 손실이 큽니다. 약 790만 원 정도 손해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만기까지 기다리시는 게 지금 해지해 주세요. 직원이 한숨을 쉬더니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90만 원. 제 노후 자금 8%가 증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3일 뒤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5,210만 원. 6천만 원을 넣고 4개월 만에 5,210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현금 2,550만 원을 합쳤습니다. 총 7,760만 원. 1억으로 시작해서 레버리지 ETF로 450만 원 날리고 은행 상품 해지로 790만 원 날리고 합쳐서 1,240만 원을 잃었습니다. 정확히 마이너스 12.4% 손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수업료다. 1,240만 원 주고 배웠다. 복잡한 건 하지 말 것.
이해 못하는 건 하지 말 것. 묶이는 건 하지 말 것. 그리고 노트에 크게 썼습니다. 7,760만 원으로 월급을 만든다. 이번엔 잃지 않는다. 이번엔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간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개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손해를 봤지만 이번엔 제가 선택한 손해였으니까요. 묶여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낫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통장에 돈이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사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이해하고 있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공부했습니다. ETF는 여러 주식을 담은 바구니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하나하나 사려면 돈도 많이 들고 복잡하죠. ETF는 이걸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겁니다. 월배당 ETF는 배당 주는 회사들을 모아놓고 각 회사가 주는 배당을 매달 나눠주는 거예요. 한 회사가 사고를 쳐도 다른 회사들이 버텨줍니다. 리츠는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수백억짜리 빌딩을 리츠 회사가 사서 주식으로 쪼갭니다. 저는 그 주식을 삽니다. 그 빌딩의 세입자가 월세를 내면 리츠 회사가 그걸 모아서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나눠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회사가 돈 벌면 배당 준다. 건물에 세입자 있으면 월세 나온다. 단순합니다. 다음 날 증권 계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사지 않았습니다. 레버리지 때처럼 급하게 사지 말자. 사주에 나눠서 사기로 했습니다. 한 번에 사면 감정이 흔들리니까요. 월배당 ETF 3개, 리츠 3개, 미국 우량주 배당 상품, 기술주 배당 상품, 배당 성장 상품, 소매 상가 리츠, 카지노 건물 리츠, 물류 창고 리츠, 총 6가지 상품에 나눠 담았습니다. 한 가지에 몰빵하지 않았어요. 4주가 지나고 투자가 완료됐습니다. 12월 27일 아침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해외 주식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약 54만 원. 그 숫자를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제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온 돈이었으니까요. 이건 제가 자고 있어도 들어온 돈이었으니까요. 회사가 일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애플이 아이폰 팔고, 편의점 사장님이 과자 팔고, 카지노가 손님 받고, 그렇게 버는 돈 중 일부가 저한테 오는 겁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미국 어딘가에서 회사들이 일하고 있고 그 결과가 제 통장에 찍히는 거죠. 매달 금액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 회사 실적, 환율에 따라 변동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들어온다는 거였습니다.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 해도 현금은 들어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25일, 제 월급날입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책상에 앉습니다. 배당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환전합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고정비 30만 원어치만 원화로 바꿉니다. 나머지 달러는 그대로 둡니다. 환율 좋을 때 바꾸려고요. 넉넉한 달엔 재투자하고 적은 달엔 모아둔 달러를 씁니다.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월 평균 62만 원. 세금 떼고 나면 월 50만 원 중후반대. 여기에 연금 70만 원을 더하면 130만 원 정도. 이걸로 저는 삽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달 계좌가 8%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잃는 건가?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노트를 꺼내 점검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배당이 계속 나오는가? 예. 회사들이 망했는가? 아니요. 리츠 공실률이 급증했는가? 아니요. 모든 항목이 정상이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린 거였어요. 그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건물은 그대로 있고 회사들은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요. 2개월 뒤 가격이 다시 올랐습니다. 그 2개월 동안 저는 배당을 받았습니다. 가격은 흔들려도 구조는 흔들리지 않는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아침에 계좌를 안 보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뉴스를 안 보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밤에 잠을 잘 자게 됐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으니까요. 1년 전 나는 숫자를 쫓았다. 지금 나는 리듬을 산다. 매달 한 번 그 입금의 리듬. 그게 나를 지켜준다. 2년이 지났습니다. 월 평균 62만 원, 총 1,4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금은 그대로입니다. 어느 날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살아? 매달 월급 받고 있어. 주식? 무섭지 않아? 예전엔 무서웠지. 근데 지금은 안 무서워. 왜? 내가 이해하는 걸 하니까. 그게 안전해? 100% 안전한 건 없어. 근데 밤에 잠을 잘 수 있거든. 친구가 말했습니다. 부럽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크게 버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잃지 않는 법을 배운 거야. 지금 저는 매달 한 번 달러 월급을 받습니다. 제가 찾던 건 수익률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를 만드는데 3가지만 필요했습니다. 첫째, 복잡한 건 하지 않는다. 단순해야 오래 갑니다. 둘째, 몰빵하지 않는다. 6종목으로 나눴습니다. 셋째, 매달 한 번만 확인한다. 차트도 보지 않습니다. 이 3가지를 지키니까 제 마음이 먼저 안정됐습니다. 돈이 나를 흔들지 않게 하는 법. 그게 제 노후를 지켜줬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성공했다면 저는 이 평온을 몰랐을 겁니다. 실패가 저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실이 저를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안이 저를 구조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제 아침은 조용합니다. 커피 한 잔, 산책 30분, 책 한 권. 일기 끝에 늘 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도 잃지 않았다. 이게 제 성공입니다. 크게 벌지 못했지만 지켰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지속 가능합니다. 노후는 마라톤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끝까지 가는 사람이 완주합니다. 저는 이제 제 페이스를 찾았습니다. 매달 한 번 들어오는 그 리듬. 그 리듬이 저를 끝까지 데려갈 겁니다. 저는 매달 한 번 달러 월급을 받습니다. 오늘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수익률보다 버틸 수 있는 방식이 먼저입니다. 돈을 잘 굴리는 법보다 돈이 나를 흔들지 않게 하는 법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리듬을, 여러분만의 구조를, 여러분만의 월급을.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꾸준하면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속되면 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